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EGMP의 플라스틱 커버 아직도 불안하시죠? 계속 불안하실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번 불안하면 떨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든 회사가 있냐? 지금 전기차 가운데서. 아마 이렇게 비슷한 예를 찾아보시려고 하실 텐데, 이보다 더한 예가 있어요. 더 이보다 플라스틱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한 예. 그것도 전 세계 자동차의 혁명을 일으킨 대중화의 선봉장. 그리고 자동차의 아버지는 벤츠지만 자동차의 왕이 설립한 브랜드 포드. 이 포드가 사실 전기차에 뒤늦게 두 팔 걷어붙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포드에서 선보이는 마이, 마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마하2 이렇게 읽으니까 마하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F150 라이트닝. 네. 그 중에서 마하2에 보시면 그 배터리 팩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로 라이브를 여러분들에게 꼭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다른 분야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정보 위주로 취사 선택을 하시겠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 뭔가 아시려는 분들은 이런 귀중한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시간을 내셔서 보시고,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컨텐츠 하시는 인플루언서들이나 기자분들이 이런 거 안 보시고 가볍게 여기시고 팩트체크 안 하신다 이렇게 되면요, 직무유기고, 그러면 자동차 바닥에서 정보 가지고 막 뭔가 이야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진짜 좀 엄격한 표현이지만 박멸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 내피셜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니까. 자, 샌디 먼로 이분이 마크 앨리스라는 분을 초빙을 합니다. 이분은 배터리 전문가예요. 그리고 경력이 뭐 엄청난 고인물 전문가분을 이제 초빙을 해서 마하2의 배터리 팩의 구조를 이제 해설을 하도록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쭉 보세요. 쭉 보시면서 그 쉐비 볼트 스타일의 그런 설계들을 많이, 그러니까 LG 스타일을 많이 추구를 했다. 그런 그 특징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그랬더니 이제 샌디 먼로 이분이 원래 LG와 SK는 이 형제 같은 사이였는데 소송 때문에 틀어져 가지고 관계가 좀 흐트러졌고, 여기에는 SK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마크 앨리스 분이 그 전체적인 배터리의 구성 모듈 이걸 쭉 보시면서 우아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모듈이 32V로 요거는 조금 용량이 다른 거와 다른 두 개의 모듈로 구분이 되어 있고, 다른 거는 40V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또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보시면서 이 위에 보시면은 그 배터리 모듈 커버가 아예 없어요. 없는데 셀을 잘 보시면 셀의 케이싱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배터리 전문가가 이걸 딱 보고, 오이씨 플라스틱이네? 큰일 났네? 이거 화재 나면은 끝장나는데 이거 다 녹아서 불 다 번지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아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SK온에서 이렇게 셀을 공급을 했을 때, 포드가 아무리 전기차에서 뒤늦게 출발을 했다고 해도, 포드가 어떤 브랜드입니까? 포드 대 페라리 영화 보셨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진짜 네, 자본 쏟아붓고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야말로 자동차 대중화를 처음 시작했고, 대량 생산 포디즘의 기틀을 세웠고, 디트로이트를 지배하는, 그리고 또 그야말로 미국 자동차의 근본인 브랜드입니다. 이런 브랜드가 안전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 포드 핀토 때문에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도 맞았고, 그리고 자동차의 대중화를 선도한 브랜드이자 혁신적인 브랜드였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도태돼서 뒷방 늙은이로 이렇게 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마하2 그리고
F150 라이트닝 설계에 매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하 2의 모듈을 아예 그냥 플라스틱 케이싱이 된 셀로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플라스틱 케이싱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열 전이도가 굉장히 낮으니까 그 안에 구조물을 보호하기가 좋습니다. 이 셀은 150도 이상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금속이 아무리 뭐 500도, 600도, 700도를 견뎌도 그 셀 안쪽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가장 화재 위험이 되는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에게 그 온도가 전달이 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금속은 손수무책입니다. 안에서 터져가지고 밖으로 뚫고 나오는 화염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한 플라스틱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5분을 넘게 1100도를 견디니까 이런 소재가 만약에 사용된다 그러면 이제 그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열이 가해지게 되면 냄비 달궈지듯이, 프라이팬 달궈지듯이 화재가 났어요. 아래층에서 이렇게 불이 막 올라옵니다. 구조될 때까지 철판 위에 올라가 계시겠어요? 아니면은 난열 처리가 된 고분자 화합물, 강화 플라스틱이든 뭐든 그 구조물에 올라가 계시겠습니까? 철판이 안 녹으니까 나 철판 위에 올라가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지옥이에요. 그게 철판지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조물이 녹던 휘던 간에 어쨌든 열 전도율이 가장 낮아서 열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셀을 보호하는 모듈은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모듈에 그 쌓여져 있는 철판으로 열이 가해지게 되면 그 안쪽으로 열이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150도면 막 빵빵 터지는 셀이 500도, 1000도, 1100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MPPO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분자 화합물이 글래스 파이버 유리 섬유를 뭐 10%, 20%, 30% 이렇게 섞고 그리고 또 뭐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달리하고 화학적인 구조를 변경을 해서 어떤 거는 뭐 30초, 어떤 거는 1분, 어떤 거는 3분, 어떤 거는 5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화염을 버티는 능력도 물론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어떤 건 금속보다 더 잘 버틸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1000도, 1100도가 외부에서 전해지더라도 그 안쪽 면은 5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열만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이 150도 이상이면 화염에 휩싸이고 막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그 환경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SK온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아예 셀을 케이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전문가가 보고 우아하다. 이 한마디면 끝난 거 아니에요? 허머 EV에도 보시면요. 모듈이 위쪽하고 옆쪽은 메탈인데 이 앞면 쪽하고 이 뒷면 쪽의 커버는 이게 또 MPPO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난연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뭐 커버로만 사용하거나,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대중화가 되고 많이 생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나야 그래야 가격 단가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이게 대세가 돼서 이런 것들이 업계 표준으로 해서 공급이 됐을 때, 그럴 때 아무래도 메탈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절연을 아주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적 성질에 있어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그 고전압 관련해서 이게 절연을 할 때도 메탈 케이스는 굉장히 불리해요. 그럼 단락으로 인해서 뭐 화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실 고분자 화합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난연 플라스틱을 그래서 쓰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이 강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열 변형점에 있어서 불리한데, 이 문제를 글래스 파이버와 고분자 화합물의 분자 구조의 변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쓰는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또 롤케이지와 같은 구조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보완이 되어 있냐면 비슷한 케이싱으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을 때보다 약 2배 정도 그 정도의
예, 화재 지연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소재가 개발이 돼 있는데, 그럼 이거 폭넓게 왜 안 쓰냐? 왜 안 쓰겠냐? 비싸죠, 이거.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타협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게 좀 더 가격이 낮춰질 때까지 우리가 눈치를 이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대중화가 잘 돼서 좀 값싸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점, 뭐 그런 시점에 적용을 폭넓게 하기를 또 제조사들은 원하고, 또 제조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을 때 무게 감량, 증가하는 비용,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문제점들을 나름대로는 또 제조사가 실증을 해야 되니까 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자동차와 같이 이렇게 고도의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고 또 노동 집약적인 이 산업군에서는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도 모를 그 유튜버들의 그 주절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팩트 체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공인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뭐 제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해도 크로스 체크 해보세요. 과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 산업이나 공학적인 지식을 다룬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신력을 가지고 그래, 이 사람, 이 기관, 이 미디어는 믿을 수 있지. 적당히 자본과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보 제공자의 배경을 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과연 업계에 표준화된 그런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력 미디어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는 나 혼자 아니야 라고 끝까지 우기는, 뭐 자기들이 뭐 그렇게 우겨가지고 진실이 바뀝니까? 그런데 끝까지 우겨.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믿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넓게 정황을 보시고 흘러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올바른 방향에 맞춰서 캘리브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